사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는데 아주 걸출한 분자생물학자가 답을 내놨죠. 우연과 필연이라는 이 책은 그야말로 1970년대까지 그 이전까지 눈부시게 발전한 그 분자생물학 성과에 근거한 그 자크 모노의 아주 자신만만한 세상을 향한 그 하나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분자생물학적인 생명관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생물학에서는 약속을 했죠. 생명을 정의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크 모노는 그보다 더 아래 수준, 이 분자 수준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생명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클루이버라는 사람은 이 물질 대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질 대사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가 있고 산소가 들어오죠. 식사를 하죠. 밥을 먹죠. 그럼 소화가 되고 그 당분을 우리가 세포 안에서 태우죠. 화학용어로는 산화를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갖고 운동하는 데도 사용하고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데도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전체가 물질 대사 메타볼리즘인데 물질을 분해하는, 태우는 이화작용,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동화작용,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루비에는 메타볼리즘은 자기가 연구하는 세균에서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은 얼마 후에 자크 모노에 의해서 약간 각색이 됐죠. 대장균에서 사실인 것은 코끼리에서도 사실이라는 이제 그런 유명한 경구처럼 돼가지고 분자생물학 초기 그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분자생물학이니까 이 생물을 이루는 이제 분자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의 DNA의 뜻을 알면 분자생물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DNA,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스를 약간 이렇게 좀 쪼개놨습니다. 먼저 뒤부터 보겠습니다.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죠. 쉽게 말해서 핵 속에 있는 산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게 핵산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DNA와 RNA. DNA는 디옥시의 약자인데 산소가 D 없다는 얘기죠. 여기가 OH가 붙으면 그냥 리보스예요. OH가 붙으면 그럼 뭐가 되느냐? RNA가 되는 거죠. 즉 산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탄소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인산기가 쫙 붙어 있어요. 핵에 있는 산이고 그 구조가 당과 인산기 그리고 여기 이제 염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타이민, 그다음에 4개 염기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게 DNA 구조입니다. DNA는 말 그대로 화학 물질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DNA는 유전자를 만드는 재료인 것이죠. 염색체 한 개는 DNA 한 분자예요. 우리의 염색체 하나는 아주 긴 DNA 두 가닥이 하나, 그 한 분자가 염색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는 46분자의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에 해당하는 게 DNA죠. 제 바지 염색체 하나고 제 셔츠 염색체 하나예요. 네.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주머니 뭐 이런 것들 개별의 유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저렇게 DNA의 화학적인 성분을 알았는데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어떻게 밝혀냈느냐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샤가프의 규칙이라는 이 샤가프라는 사람도 DNA 염기, 4개의 염기의 성분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정량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해봤더니
생명체마다 그 비율은 다른데 항상 A와 T, G와 C의 양은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걸 옳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왓슨과 크릭입니다. 그 두 사람 어떻게 봤냐 하면 이 샤가프의 규칙을 뭘로 봤느냐? A와 T, G와 C의 양이 똑같다는 것은 A가 T와 결합하고 G는 C와 결합한다는 그런 증거로 봤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것들이 이중 나선을 이루는 거라고 결론을 내려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폭이 2나노메타. 한 번 턴하는 여기가 3.4나노메타. 요 사이에 10개의 베이스 쌍이, 염기 쌍이 싹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나와서 DNA 이중 나선, DNA 구조가 해독이 되는 것이죠. 이제 뭘 알았냐면, 어떤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근육부터 대부분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DNA가 있다. 단백질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한 번에 갈 수는 힘들 것 같다.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RNA일 것이다. 이제 보면 이제 maybe 이렇게 돼 있죠. DNA에서 메신저 RNA를 거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 생명 현상의 정보의 흐름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센트럴 도그마라고 크릭이 이름을 붙였어요. 도그마는 주로 교리라든지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건데 왜 그러면 크릭이 여기다가 이런 도그마라는 걸 붙였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네버 단백질에서 밖으로 이게 단백질로 정보가 흘러만 가지 단백질에서 나올 수는 없다.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있습니다. 염기가 4개인데 아미노산이 20개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정보를 다 부호화 시키느냐 하는 이제 이런 또 숙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또 이제 그 재밌는 게 빅뱅, 이 빅뱅 이론으로 유명한 이 가모프가 4개의 염기를 가지고 20개의 아미노산의 정보를 하려면 이거 하나씩 하면 안 된다. 3개의 조합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접한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부호화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4개니까 4 곱하기 4 하면은 총 64개의 코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에 61개는 특정 아미노산 정보를 가지고 있고 3개는 정보가 없습니다. 모든 코돈에 대한 아미노산 부호 정보가 밝혀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호가 세균, 박테리아에서부터 사람까지 기본적으로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사람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유전자 부호라는 같은 문법을 통해서 글을 읽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말입니다. 사실 자크 모노는 대장균을 이제 키웠어요. 모든 대사 과정은 포도당에서 출발한 겁니다. 포도당에서.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당이 가장 좋은 탄소원입니다. 저 땅은 이탄당입니다. 세균이 이제 당연히 둘 다 먹죠. 둘 다 먹는데 2개 섞어주면 항상 이렇게 자라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자라는 이원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 당시 모노 생각은 이거였어요. 효소가 이렇게 여러 많은데 이 반응에 따라서 특정 효소가 적응해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연구를 이제 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1957년에 미국 교수 한 사람이 아서 파디라는 교수가 이 파스토르 연구소로 연구원을 옵니다. 만든 돌연변이에다가 유전자를 넘겨주면서 어떤 유전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관찰하게 돼요. 실험 이름이 파자마 실험인데 세포질에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무슨 물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내요. 억제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리프레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2년 후에 바로 모노와 이 자코브가 논문을 내죠. 그 유명한 논문, 즉 우연과 필연이 나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 나오는데 바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당을 주면 포도당부터 먼저 먹는다.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젖당을 먹는다. 이런 거였어요. 일종의 그 대장균의 편식 형상이었습니다. 젖당이 있어야만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젖당이 없는데 젖당 분해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젖당을 분해할 효소를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젖당이 있을 때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오페론이 작동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교한 조절이죠. 그래서 모노가 얘기하는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한목적적이라는 거,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이 거시적 세계에 오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 현상은 보는 것처럼 생명 흐름,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조절하는 원칙도 이와 같은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다 밝혀졌다. 아직 세세한 것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70년에 자크 모노가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내놓은 그 책입니다. 자,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분자생물학은 어떠냐? 우리의 유전체를 다 해독을 했죠. 30억 염기쌍을 다 해독을 했습니다. 정확한 해독은 2003년에 끝났지만 이제 다 읽어냈습니다. 인간 유전체를 읽었으니까 세균, 미생물 유전체 읽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닌 겁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하냐면 디자인했고 합성했고 조립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세균은 우리가 넣어준 이 유전체대로 정보대로 살아가더라. 조절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크 모노가 했던 대장균의 사실인 것은 코끼리의 사실이다. 훨씬 더 발전된 더 도발적인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칼 우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04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새 세기의 새로운 생물학. 뭘 얘기하냐면은 이 환원주의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죠. 즉 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다 쪼갰죠. 효소 따로 받고 DNA 따로 받고 했습니다. 처럼 편의상 실험을 위해서 쪼개서 보는 거를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험적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 생물학이 어느 순간 경험적 환원주의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이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하거나 강변하는 순간 서서히 자연과학이 형이상학으로 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이 양반은 근본주의적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전부를 말한다고 말하는 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권위 있는 미생물학자이자 분자생물학자가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비유를 드냐 하면 분자생물학이 기록된 음표는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분자생물학이 그 생명의 음악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비유를 들어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20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인 것이죠.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 인체가 숲이라고 그러면, 생명체가 숲이라고 그러면은 멀리서 숲을 바라봤습니다. 숲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상상을 많이 했겠죠. 네. 점점 숲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전체 사업, 인간 유전체 결정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숲 속에 있는 모든 길을 다 우리가 알아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숲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숲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숲 안에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게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바이오 시대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융합을 외칩니다. 저는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과학은 두 가지의 바퀴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죠. 또 하나는 바로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라보는 그런 비전, 가이딩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칼 우즈 말에 따르면, 그에 의하면 기술만 가지고는 갈 수는 있다. 가기는 간다. 근데 기술이 없으면 아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비전이 없이 기술만 있으면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우리에게는 지금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융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